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이 추운 날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데 처음 와보시죠?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한 분 한 분께 고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틀에 잡힌 정치 연설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한동훈 라방 하듯이 여러분과 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안녕하세요. 3층 가파른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공직자였습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저를 모난 돌처럼 보는 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정을 맞는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저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저는 모난 돌이 맞습니다. 다만 공적인 일을 떠나서 사적으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모난 돌이 아니라 순둥순둥한 순둥이 둥근 돌로 보실 겁니다. 저는 사적인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일에서 저는 사실 모난 돌처럼 살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공적인 일을 해낼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게 정치적인 약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약한 양약하고 강자에 빌붙지 않고 전관예우 안 들어주고 출세하려고 사건 팔아먹지 않았던 검사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부패검사, 업자 끼고 술 먹고 승진하려고 사건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사실 좀 있습니다. 많이 과장되긴 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그 반대였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왔고, 제가 중요한 자리에 가면 그런 놈들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검사로서 열심히 일한 것을 제 정치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저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민주당 측이었다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었다가 이래 왔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누구도 적어도 제가 강강약약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걸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약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제 직업 윤리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렇게 사보면
이제 제가 론스타 사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론스타 승소로 대한민국이 7조, 8조를 지켜냈다고 하십니다. 자랑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론스타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지긋지긋합니다. 자그마치 제 인생의 20년 동안 그 론스타라는 이름을 제 발에 족쇄처럼 달고 살았어요. 2006년에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하고 그 재판 대법원 역전승 이기고 론스타가 대한민국 상대로 국제 중재를 걸어온 이후에는 그 대응 실무 작업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해왔어요. 국제 중재에 관한 책을 한국, 외국 가리지 않고 다 사서 밤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 마음으로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그 20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아무도 네가 그거 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대충 해. 그렇게 네가 올인해서 지면 다 네 독박이고 이기면 너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들 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중재 1심 결과가 나왔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론스타와 무슨 운명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재 1심 결과도 8조 청구해서 4천억 정도 나온 거니까 이건 뭐 90몇 프로 이긴 거니까 이겼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1심 나올 때 민주당에서는 뭐 4조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만족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하자는 입장이 많았죠. 단순히 항소의 승률로 보면 10% 내외이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어쩌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재 1심에서 제가 론스타 주가 조작을 밝혀낸 그 부분을 실체를 인정한 이상 저는 이거는 전 완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이 이상한 판사 만나면 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확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제 스스로의 자신감 같은 것이었죠. 지면 사실 저한테 덤태기를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또 실무자들 중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다 책임진다고 다독이고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 법무국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승소했습니다. 해피엔딩이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의심, 불안감 같은 게 엄습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겼을 때 그 국익의 크기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국익이 너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국익이 커지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정치적 수사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그리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2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많이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국익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단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살 시절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오면 이게 보니까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런 건데요. 어쨌든 30살 시절에, 그리고 여러분, 몬스타 얘기하다가 울 일은 없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30살 시절에 대선 자금 수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3년 초반에 초임검사 시절에 SK 사건 수사를 했어요. 이례적인 수사였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수사가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겁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나온 단초로 2003, 2004년에 여당과 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재벌들이 몇 천억씩 양당에 갖다 바치던 시대였거든요. 10,000원짜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기업 수사를 하다가 그 단초가 나왔던 것이고 초임검사 때였어요. 그게 이어져서 결국은 대대적인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의 힘, 결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정말 그런 식으로 찻대기로 돈 모아서 주는 불법 대선 자금은 정말 없어졌거든요. 제 공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역사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로서 나라가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얘기처럼 우회하는 방식의 불법들은 계속 횡행해 왔죠. 이런 문제를 끊어내는 것도 정치에 있어서 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저와 함께하는 정치는 결국 그걸 끊어내는 정치가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우리의 이 토크 콘서트를 비판하더군요. 여러분, 저는 이 콘서트에서 단 이론 한 분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당당하게 더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헌금 받아쳐먹고 출판 기념회로 돈 땡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의 이 모임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초반에 조국 수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권 초반에 정권 핵심 관계자 수사하는 것이니까 정권의 조직적 압박이 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타겟이 돼서 좌천 4번에 압수수색 2번에 구속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잡아놓으려는 이유가 어떤 기자의 유시민 씨 관련 취재를 제가 부추겼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런 얘기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런데 진짜로 제가 감옥 가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싸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세상이 이상해진다는 생각을 해서 유시민 씨와 직접 법정에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겼죠. 제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빨간색 야한 머플러 두르고
법정 앞에서 한 5분, 10분 혼자 연설하는 거 기억나세요? 사실 그게 어쩌면 저의 처음 정치 대중 연설이었습니다. 물론 그 빨간 머플러는 굉장히 과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찔리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찔리면 권력과 못 싸워요. 자기가 자기 약점을 제일 알고 신경 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이슈 있는 사람이 부동산 문제 공격 못하고 항소 포기 이슈 있는 사람이 항소 포기 못하는 겁니다. 이쪽 저쪽의 권력들이 오랫동안 저를 탈탈 털어왔습니다만 탈탈 털어도 나올 건덕지가 없으니까 저런 채널A 사건이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그동안 엮어보려 해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이후 지금까지도 이쪽 저쪽이 저를 공격하는데요.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거나 부동산 투기하거나 갑질하는 행동들 전관예우 해주거나 사건 무마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단 하나라도 나왔다면 저는 산산이 부서졌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권력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찔리지 않는 여러분의 도구가 된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때 1대 180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맞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때 저를 좋아해 주신 게 제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이기는 결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그런 싸움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적어도 함께 가는 사람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공격하지 말자. 그런데 이런 게 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저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안전한 것처럼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씁쓸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참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매번 참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첫날 저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선민후사를 말하면서 제 출마를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기기 위한 솔선수범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과 달리 총선을 이길 생각이 없는 힘센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뭔가를 그냥 공고히 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 말이죠. 3월을 기점으로 이종섭 호주대 사태 등 그리고 의대 사태 등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나왔죠. 당시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인 극단 유튜버가 이 총선 지자라고 하는 말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4월이) 되자 대통령께서 의대 담화를 밀어붙였고, 저는 아니 왜 2,000명이어야 하냐, 1,999명이면 왜 안 되냐, 500명씩 나눠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텨봤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갔습니다. 나중에 안 얘기인데 윤 대통령이 군 고위 간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재판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의대 증원의 속도 조절 문제를 가지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거 막판에 2조 심판이라는 좀 다소 구태스러운 선거운동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정말 개헌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절박한 감정적 호소만이 우리의 개헌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17곳 돌아다니면서 점심 저녁 안 먹고 뛰었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바로 선거는 저의 선거 패배는 한동훈의 책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거는 결과 책임이니 바로 수용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정당사에서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심이라는 거 참 신기합니다. 총선 패배 이후 열린 당대표 경선에서 저는 당시 민심 공이 63%를 얻었어서 당선됐습니다. 그 선거에서 특이했던 점은 윤 대통령님 측에서 김건희 씨 익십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를 낙선시킬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때 익십했다고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공천 개입, 금품 수수 사건들이 터진 상황에서 제가 김건희 씨한테 맞춰줬다면 이 당이 보수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저에 대해서 출처 불명의 찌라시 같은 것들이 단톡방에서 막 돌아다니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비틀고 과장하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저는 그분과 식사조차 한 자리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저에게 무슨 쌍욕 같은 걸 했다라는 것도 사실처럼 돌던데요. 아닙니다. 저는 공적인 관계에서 누구에게도 그런 선 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 대통령에게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과한 언행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저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대표가 된 후에 윤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들은 저를 고립하고 축출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요.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충돌은 줄이면서도 잘못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부딪히는 것은 최소화하려 했고, 그래서 모든 이슈마다 다 나서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추종 세력들은 제가 당대표가 된 직후부터 저를 당대표 측에서 쫓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당대표에서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 실행됐던 겁니다. 사실 핵심 실세인 모 의원이 계엄 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가 오셔서 한동훈을 이러한 내용으로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웃으면서 그거 시킨다고 하는 의원님 뭡니까? 라고 제가 반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일이 이번에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 게시판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에 익명이 보장된 당의 게시판에 익명이 깨져서 실명이 공개된 일이 발생했죠. 그 일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구체적 사정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끼쳐도 죄송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들은 정말 입에 닿지 못할 공격들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제 가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방어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당의 익명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제도권의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알게 됐죠. 제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니 제 가족들에게 저는 미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미리 알았다라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저는 정치인의 가족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정치인과 무관하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를 제명해 두고 하기로 정해두고 진행한 것이 분명한 당의 당감위 윤리위는 제 가족이 쓰지도 않은 글을 제 가족이 쓴 거라고 완전히 조작해서 발표했습니다. 제 가족이 쓴 사설 같은 걸로는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조작한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을 제가 경찰에 직접 고소해서 수사 중입니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도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감이나 윤리위조차 근거가 없어서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댑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걸로 제명했어야죠. 여론조작 전문 제3팀이 있다는 둥. 조작이 드러나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문제라는 둥. 하루에 글 몇 개로 무슨 여론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는 둥.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근거 없이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저의 제명이 단계 때문이 아니라 저의 리더십 문제를 총합적으로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도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계엄을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계엄에 대한 얘기는 이어질 조갑재 대표님과의 대담에서 우리가 겪은 계엄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저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보려고 했으니까요. 폭주하는 민주당 정권에 정권 넘겨준 거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을 했더라도 한독수 옥립이니 하는 식으로 가지 않고 윤어게인 극복했다면 선거에서 충분히 해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파기 환송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를 극복했다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탄핵이 아닌 길이 있을지 최선을 다해 찾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설득해서 조기 퇴진 약속, 이선 후퇴 약속을 받아내고 1차 탄핵을 기각시켰던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잊으신 것 같은데 그날 일면 조간신문 탑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제목이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탄핵하지 않았다면 유혈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탄핵이 나라를 위해서, 보수 정치의 존속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점과 당대표 축출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서적으로요, 탄핵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처에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었다면 저도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저만큼 이재명과 세게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도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길이 있었는데도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언행을 한번 보십시오. 군 동원을 쉽게 생각하시고 책임을 미룹니다. 만약 그때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군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했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아시지만 저는 그걸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탄핵으로 제가 굉장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언론 보도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여담입니다만 이번 제명으로 제가 야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근데 원래 저는 1년 전부터 야인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기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뭘 이루기 위해 정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든 장관이든 비상대책위원장이든 야인이든 마이너스 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진짜입니다. 꼭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정치하겠다는 말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죠? 그런데 진심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욕먹습니다. 사실 이거 제대로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니 이거 제대로 대답 못했다고 쭈뼛거리실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정치, 공공선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뭐 이런 거 좀 벙벙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좋은 정치 맞습니다. 그런데 좀 공허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정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꼭 지켜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미국이 변화무쌍하게 압박해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약세를 바탕으로 폭주하면서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힘은 정적을 조작으로 제명하고 선거 좋다는 식으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주류를 잠식하고 상식 있는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나가야 할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헌법, 사실, 상식입니다. 첫째, 헌법.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경쟁을 장려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합니다. 보완할 점들은 있지만 우리 헌법은 시대 정신에도 맞고 위대합니다. 개혁, 그리고 윤호개인, 이건 바로 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정치입니다. 둘째, 사실. 탈진실의 시대라고 멋지게 말합니다만 한마디로 그건 탈진실이라는 건 협잡과 사기입니다.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거짓에 속기 쉽고 대중이 거짓에 속으면 역사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습니다. 아직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선동은 왜 나쁘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주변에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정치의 조건입니다. 셋째, 상식입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다수의 생각이죠. 모두가 공감해온 상식을 권력을 가진 쪽에서 깨부수면 사회가 정글이 되고 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려고 사법 시스템을 깨부수고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조작으로 정적을 찍어내고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견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상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헌법, 사실, 상식만 지켜도 좋은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번영과 정의라는 우리의 좋은 정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할 목표입니다. 성장하고 나서 복지한다. 그건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성장은 복지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에서 복지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과 사실 상식을 지키는 좋은 정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이제부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회는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역사를 보면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중심 세력이 돼서 사회를 퇴행시켰습니다.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에 나서면서 중심 세력이 되고 극단 세력을 양 끝으로 밀어내면서 사회를 재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극단주의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왔죠.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여러분이 바로 행동하는 다수입니다. 계엄, 옹호, 윤호개인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주류가 아닌 양 끝에 있는 것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중심 세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퇴행입니다. 이 퇴행을 막고 사회를 정상화시킬, 그리고 다시 번영과 정의의 길을 갈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바람을 먼저 받고 북풍 속을 먼저 가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원래 세상의 모든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됐죠.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함께 가야만 길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고맙습니다. 이제 더더욱 정말 현장에 계셨던 79년과 80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11.6 사건 났을 때 슬프지가 않았어요.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18년 동안 집권하면 실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인들이 안 나오겠구나 했는데 12.12 사건이 났습니다. 자, 12.12 사건, 그 다음에 5.17 계엄 확대, 신군부의 등장, 그리고 5.18로 이어지는 이 한 6개월 기간에 저도 기자로서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광주 취재하고 돌아와서 신문사에서 쫓겨나서 저도 이제 해직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참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5.18은 결국 12.12로부터 비롯됐다고 그러면은 12.12에서 5.18로 이어지는 약 6개월의 이 기간은 쿠데타가 맞아요. 이것은 아마 최장기에 걸친 쿠데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합법을 위장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역사에 대한 반동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단죄를 했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다른데 오늘 역사적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이 12년의 시기는 뭐냐 하는 것도 객관적 사실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기간에 이것은 누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아까 중심 세력, 한국의 중심 세력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 한국의 중심 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이 10년 동안에 첫째, 평균 경제 성장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만들어졌어요. 무역 흑자, 물가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1987년 6월 29일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는 6.29 선언이 만들어지고 그의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이듬해 서울 올림픽이 되고 지금 우리가 제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6공화국.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만은 이 1980년대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고 대한민국의 대전진이었습니다. 어마한 변화가 1980년대에 이루어져가지고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일단 유보하겠고요. 오늘은 계엄의 얘기인데 다만 79년과 80년에 있었던 면에 있어서 아까 박정희 대통령과의 차이는 그겁니다. 결국은 국민을 향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인명평가가 그렇게 다 국민을 향해서 발표한 정권에 대해서는 저는 냉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점수에서 이건 너무너무 치명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전두환 정권을 우리 보수의 하나의 축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전 찬성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너무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가 있고 우리의 보수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시기에 뭐 김재익 씨를 중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경제적 성과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시기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여담입니다만 그게 있어요. 저희 세대 70년대생부터의 차이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79년, 80년 광주를 극복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적인데 극복 못했잖아 그러지만 아직도 그때의 얘기와 부채감과 죄책감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정치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70년대 초반생으로서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세대입니다. 저는 80년이나 79년에 부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79년에 80년은 저에게는 8.15 광복이나 4.29나 똑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존중을 할 뿐이죠. 역시 그 80년에 있었던 일들을 정말로 역사의 영역으로 보존하고
그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세대가 저는 정치를 맡아야 다음 페이지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볼 때는 그 관점이 최고로 높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또는 보수적인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게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 1980년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논쟁거리로 남겨놓는 게 좋은데 역사는 결국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단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권은 단절도 있고 심판도 하지만 역사는 왜냐? 그 역사를 만들어 간 사람 중에는 전두환 노태우도 있고 우리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작품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우리의 작품으로 모자란 점이 있으면 메워주고 그리고 잘한 점은 또 뽑아내고 그래서 오늘 이 서울올림픽 위대한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올림픽 그 현장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엄은 아닙니다만 저는 권력을 정말 필요할 때 강력하게 쓰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93년의 상황이에요. 하나회와 그리고 금융실명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와서 문민정부라고 했어요. 아, 저는 이거는 좀 아닌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군인이 빠지거든요. 문민정부.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렸는데 중앙청을 철거한다? 중앙청을 철거하려면 1945년 8월 15일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로 있었던 것을 일제가 만들어져가지고 철거한다? 그럼 거기는 갸우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 게 그 하나회 숙청이거든요. 그 하나회 숙청은 저기 앉아있는 우리 유용원 기자가 하나회 명단 만든 게 아마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금융실명제 저는 하나회 숙청과 금융실명제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맞아 보니까 그때 하나회 숙청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한 대표께서 설명하셨지만은 기업과 유착된 대선자금 수사를 해가지고 한국의 정치 부패를 확 줄여버린 그 수사도 아마 금융실명제 덕분에 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금융실명제라는 게 YS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쓰리허라고 했던 허상수 허화평 쪽에서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다 좋은데 우리 돈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 거죠. 막상 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조단위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에서 항상 걸려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때 저는 나중에 제가 놀란 것인데 금융실명제를 YS 대통령이 하면서 YS는 정말로 그런 돈에 무관한 줄 알았어요. 정치 문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기부 자금이고 꼭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밀어붙인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애국적인 직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 한 돌다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어떤 대통령도 그거를 굳이 왜 내가 할 때 해야 되지라고 했을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선자금 수사 그거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돈을 차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전에는 조단이 대선자금을 주더라도 그냥 계좌로 주면 됐어요. 홍길동한테 주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왜 도대체 90년대 후반에 대기업들이 10,000원짜리를 수북이 쌓아서 몇백억씩 전달했느냐? 금융실명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한계가 생기는 것이고 적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역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걸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모두 예측한 거하고는 아니겠지만 저는 대단한 그 거인의 결단이었다라는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후보 또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금융실명제를 했다는 것은 그분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김영삼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김영삼이라는 분은 뭐 다른 데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우리 한 대표하고 제일 비슷한 게 속전속결 행동이 빠른 분입니다. 행동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보수정당이 그 김영삼 대통령 정신을 진짜 어디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사실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민자당으로 한번 합작을 했던 분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영역에 널리 걸쳐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자산으로 진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굴종 정책을 펴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을 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이분은 한반도의 모든 독재자와 싸운 사람이라고. 남한의 독재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독재자를 상대로도 싸우는 분인데 바로 그런 정의감. 그런데 우리 한 대표께서 너무 겸손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2003년의 대선자금 수사는 한국의 부패 구조를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와해시켰고 부패의 온상이던 대기업 회장과 대통령 후보의 유착 관계를 깨뜨린 점에서 역사적인 것인데 이게 특수부 검사들이 했다 해가지고 이게 너무 과소평가 받는 것 같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잘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정치 수사로 한정시켜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몰고 그걸 가지고 또 검찰청 해체로까지 가는데 저는 이대로 가면은 검찰청 해체 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몰락시킨 의료대란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기관은 기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의인화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가서 하게 되면 좋은 기관이 되고 아닌 경우는 아닌 이상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국민이 견제하고 그걸 저기서 잘 효용을 빼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체를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없애버린다? 저는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지켜야 될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한 대표께서 아까 키노트 스피치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역전성의 역사입니다. 역전성이라는 건 뭐냐? 단순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는 게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인데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지금 진보 보수 중도 개념을 확 지워버리고 국가 중심 세력으로 모이자. 헌법 사실 상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 중심 세력으로 모이면은 극자 극우는 다 양쪽으로 소외될 테니까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국민이 한번 되어보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명사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를 바꾸는 나라는 명사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뭐 시장 민주주의. 근데 한국은 이게 후발주자니까 다른 나라가 만든 명사를 그냥 실행한 민주주의를 실천한 이런. 근데 명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국가 중심 세력 또는 중심 세력. 중심으로 모이자. 이렇게 하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했을 때 보는 시야와 내가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할 때 보는 시야가 확 다릅니다. 우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제가 기자 생활 50몇 년 해보니까 한국에서 드문 사람이 두 유형의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참 적더라고요. 그런데 균형 감각이 있어야 사람이 너그러워지는데 국가 중심이라고 하면은 중앙에다가 딱 기준을 박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람들의 생각, 한국인의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출근할 때 지나가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미동 초등학교. 그 바위에 뭐라고 써놨느냐. 큰 사람이 되자. 국가 중심 세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고 지금 여기도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저렇게 3층까지 다 차고 이게 제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그만큼 상식 있는 다수가 나라 걱정을 하고 있고 다수가 행동하려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수가 행동하는 다수는 중심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국가 중심 세력은 미국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바이털 센터라고 합니다. 바이털 센터는 그 반대말이 사일런트 모조리티인데 닉슨 대통령이 만든 말이 사일런트 모조리티인데 나를 지지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 가 아니고 침묵하는 다수는 아무 볼 일이 없어요. 그건 투표장에 가서 약간 뭐 평소에는 힘이 없습니다. 평소에 행동하는 다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이털 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지난주 토요일에 여의도에 가보니까 거기 행동하는 다수가 있더라니까요. 거기 계신 분들이 바이털 센터라는 그 개념에 딱 맞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잠실 선언으로 꼽힐지 모릅니다. 국가 중심 세력 선언. 그런데 이게 허황된 꿈이면 되지 않죠. 며칠 전에 세계 여권 파워 랭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세계에서 2등입니다. 187개국. 싱가포르가 191개국. 2등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미국보다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모범 시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범 시민이니까 노비자로 통과시켜 주잖아요. 아니 모범 시민이 행동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건데 그걸 자꾸 보수, 진보, 좌우로 갈라가지고 힘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중심 기준은 헌법, 사실, 상식 이걸로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저도 배웠고 우리의 생각에 조금 더 단단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사실은 오늘 넥타이도 좀 빨갛게 메고 왔는데 새 신랑처럼 보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해방동이거든요. 해방동이. 아이 동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이처럼 호기심이 많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온다는 게 결국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위대한 역사를 더 위대하게 하는 위대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손잡고 내려가시면 되겠는데. 네. 한동훈 대표님과 그리고 조갑재 대표님께서 역사적 사건 또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두 분의 말씀에 좀 공감을 많이 하셨나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남 마산에서 온 청년사업가 권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가로수길에서 옴샨티라는 향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송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현장 일과 관리자 하고 있는 강태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름 다 기억하셨어요? 권정주님, 그리고 송민정님, 그리고 이름이 조금 특이하세요. 강태사님. 예. 변호사님이 아니고 강태사님. 네. 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권정주님,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여를 하게 되신 건가요? 작년 가을쯤에 한동훈 대표님께서 전국의 민심 경청 투어를 하셨을 때 창원에 있는 청년 사업가들과 이제 만나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현재 고향인 경남 마산에서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요양원과 주간보호 재가복지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오늘 인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우리 한동훈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첫인상이라고 그럴까? 예, 어떤 느낌이셨나요? 되게 제일 인상 깊게 놀랐던 점이 이렇게나 유명하고 잘 알려지신 분께서 창원에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한 10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이셨었는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거의 준비된 시간보다 한 2배 이상 써가시면서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놀랐던 게 분야가 다 달랐는데 그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한해 속 깊은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안까지 내주셔가지고 정말 준비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다 듣고 응대해 주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해요. 사실 우리 시간은 똑같은 것 같잖아요. 제 한 시간이 여러분의 한 시간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거는 좀 질문이 좀 안 맞는 질문인 게 사실 저를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 얘기를 듣고 싶다고 온 정치인을 시간 내줘서 만나주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그게 좋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속내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여의도에서 정치인들끼리 얘기하면은 정말 계산과 정치공학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에 누구는 어디가. 항상 보면 이 자리가 아니면 항상 저는 이 얘기만 듣죠. 당신 어디 나올 거야? 어디 출마할 거야? 이런 건데요. 정말 국민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당장의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될 것인지 저는 그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정치인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지역에 가시면 시간 할애를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한마디로 작정하고 가신 거네요, 지역을. 그죠? 한 예. 열흘씩 이렇게 계속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네. 가게 되면 사진만 찍고 나오게 되는데 좀 숙소를 정해서 그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은 좀 겉핥기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숙소를 정하고 하루 종일을 다니면 네. 제가 그동안 당대표라든가 장관 하면서 다닐 때하고는 확실히 다른 뭐가 있었습니다. 네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송민정님. 네. 그때 우리 한동훈 대표님 처음 뵀을 때, 그러면 권정주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뵌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향을 만드신 향을, 뭐 향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우연히 이제 좋은 기회로 한동훈 대표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 살기 바빠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 나누고 사진 몇 장 찍고 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수첩을 꺼내셔서 막 하나하나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이라면 좀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겠구나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 네. 너무 떨려서 흥설수설한 것 같은데. 아니, 말씀 네, 잘하시고 네. 있으세요. 네. 그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민심경청 로드에서 처음 뵀는데 그 전에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아하셨나요? 그때도 아니면 그때를 계기로 이제 좋아하게 되신 건가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어제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님께 할 말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작지만 대표님을 생각하면서 향을 만들었어요. 오. 네. 또 너무 큰 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 네. 어떤 향인가요? 좀 어울리시는 살짝 깔끔하면서도 중성적인 향이거든요. 우리 한동훈 대표님처럼 세련된 향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두 분은 창원에서 지금 요양원 하고 계시고 지금 향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서울로 많이들 청년들이 올라오지 지역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뭔가 일을 하는 분들이 적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우리 대표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요? 지역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든지 지방 소멸 뭐 이런 것들. 네. 결국은 정치는 일자리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관심 없으셔도 되죠. 정치인이 누군지는 관심 없으셔도 사실 됩니다. 정치가 잘 되면 그런 것인데 결국은 제가 처음에 거제에서 이 블루카라 청년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때 해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은 평택에 계시다. 네. 반도체 공장 건설에 계시니까 거길 한번 가보라 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민심경청 로드로서 경기 남부를 하면서 평택을 평택에서 가셨군요. 강 선생님을 인연으로 맺게 돼서 거기서 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 청년분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강태사님, 예. 처음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만나 뵀을 때 어떤 느낌? 예. 뭐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냥 뭐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 아니면 뭐 전 대표, 그리고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뭐 정치에 좀 활용하시려나 보다. 삐딱한 시선이 그럼요. 시선이었네요. 그죠? 예. 일단 저희 세대의 정치라고 하면 약간 일단 깔고 가는 게 좀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제가 어떤 뭐 말씀을 하든 아니면은 저 외에 또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워하는 거를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한테 질문하고
그 질문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보시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제안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나쁜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 제 머릿속엔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우리 강태사님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이런 청년 정치인에게 좀 뭐랄까 잘 보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리 강태사님 그때 나눴던 대화 좀 기억이 나세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조금 제가 좀 놓치고 있었거나 생각했는 게 거제와 다른 지역에서 청년분들을 만날 때 왜 너네 정치인들은 화이트 칼라 청년만을 청년 정치인의 대상으로 삼느냐 네. 실제로는 블루 칼라 정치인들이 훨씬 더 너희들이 챙겨주고 확인해야 될 분 많다. 저는 그거에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뵀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와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지금도 추진하는 부분이 아직 결과는 못 냈지만 주장하는 것이 그때 오히려 현장 노동자분들이 세제 혜택을 그 특혜 못 받는 거 우리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되더라도 꽤 도움이 될 거라는 그때 공감대를 이룬 적이 있죠. 저희가 결국은 정치는 제가 아까 처음 스피치에서 말한 것처럼 결과를 드려야 돼요. 저희한테 과정을 보는 거는 그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결과를 꼭 그거는 저희가 비록 제가 제명됐지만 반드시 저와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그 결과를 꼭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려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저는 그냥 툭 던진 질문이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때 나눴던 대화가 뭐였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하고 계신지. 예.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혜택들이. 그런데 블루칼라로서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범주에서 오히려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갖으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세제 혜택에서 중소기업에서 다니는 이 계시는 이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도 오히려 세제 혜택에서는 더 불리한 요건들이 저는 몰랐는데 그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명분도 있고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챙겨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민심 경청 로드 이런 것처럼 민심을 정말 직접 현장에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시던 것들도 이제 알게 되시고, 네. 그리고 강태사님하고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한동훈 대표님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 막 하시다가 갑자기 그리고 피부가 좋으시고요. 예.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향도 좀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피부 관리 하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제가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런 거 아닐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 네. 그게 피부 좋은 네. 피부에 가까이서 찍으면 안 좋잖아요.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한번 네, 권정주님. 네. 저도 경남 마산에서 자라서 서울에 공부를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마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 청년들이 뭐 부산이나 서울로 학교를 공부를 못하러 가서 혹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같은 시선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때 뵀던 10분의 사업가들처럼 여전히 지역을 위해서 멋짐을 만들어내고 지역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들어주신 또 한동훈 대표님께서 또 경남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뭐 전라도나 충청도, 강원도, 전국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 네. 실제로 마산 창원은 있어 보니까 멋진 곳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제가 아기자기한 가게들 모여 있는 그런 무슨 길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그때 우리 봤었을 때 저는 어디다 내놔도 이렇게 힙한 거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힙한 거리에 이렇게 멋진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통 이런 거 있죠. 어디 지역을 가면 여기 내가 평생 다시 안 오겠구나라는 곳이 있고 네네네. 여기는 내가 다시 와야겠구나 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만난 마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럼 그때 지금 계신 곳이 무슨 길이에요? 창원 가로수길입니다. 창원 가로수길. 예. 혹시 우리 관객 여러분들 창원에 가실 일 있으면 가보세요. 가로수길 꼭 후회하지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탁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혀 지금하고는 좀 다른 주제이긴 한데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예. 애국자시네요. 저 애국자입니다. 예. 근데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보면 이제 꼭 낳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하지 이미 나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이제 이미 나서 잘 키워온 다둥이 가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강력한 요구입니다.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쉽게 말씀하셨지만 그거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다 기본적으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들 그런 게 보면 그거를 사회가 분명히 같이 그 몫을 분담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좀 생각 좀 고맙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30대 청년들, 민심경청로드에서 만난 세 분의 청년들과의 대담, 담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수 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에서만 진행을 맡게 된 신성민 작가입니다. 너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진짜 많죠. 예,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방금 저희들이 대기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의 아이콘이죠. 근데 뭐 고생을 했다기보다는요, 그게 나오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셨고 또 정치인으로서 그걸 좀 덜어드렸어야 되는데 좀 오히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희들하고는 이제 10년 정도 터울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김준호 대변인님과 그리고 류재하 변호사님 그리고 저는 모두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뭔가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지켜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진 않은 것 같은 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다수가 거리로 나오고 행동하는 다수가 이 엄동설 안에 여기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누가 뭐 보수의 위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수의 위기 아닙니다. 보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보수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뭔가 가르치고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들이 양진영 모두에서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80년대 아까 광주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표님. 예, 저희는 지금 저희 세 사람은 다 80년대생 출생이거든요. 대표님 70년대생이고. 사실 저희들은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역사로서 배우고 또 그 정신을 계승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채감은 사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때문에 자유롭게 실제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실용,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X세대 형님, 누님들, 서태지와 함께 기라성같이 등장했던 형님, 누님들 세대 때부터 사실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커왔는데, 근데 지금 정치권의 어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586, 그건 이제 여야 막론하고요. 586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어떤 부채감에 근거해서, 이념이라는 구호에 근거해서 정치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청년 세대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력이 중요하고 실용이 중요하고 유능함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뭐 언더 73이라는 걸 한 건 사실 세대 교체라는 기치를 들고 싶었거든요. 또 그 기수가 한동훈 대표님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목한 시절에, 여기 기라성 같은 선배님도 계시지만 어목한 시절에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십 년 거치면서 계속 훈장처럼 그걸 청구서처럼 내미는 식으로 정치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계속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부채의식을 떨쳐낸 세대가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시죠. 저는 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그 세대의 맏형격이긴 하지만 80년대생,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90년대생, 2000년대, 아까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말씀 정말 잘하시잖아요. 정치적으로 깨어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뭘 해야 될지 아는 분들, 그리고 뭘 해내기를 바라는 분들을 남은 평생을 지원할 거라는 약속도 드리고 싶어요. 김준호 대변인님, 방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지루하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너무 좋은 얘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다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인데, 너무 좋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사실 무대 올라오기 전에는 대표님을 사실 좀 골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180대 1로 우리 대표님께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2만 대 1은 제가 이길 방법이 없어서 대표님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즘 저 같은 세대, 저 이제 아이 둘 키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봤었을 때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 드나? 저 집 없어서 지금 너무 서럽거든요. 네, 저 잠실 살고 싶어요. 네, 부동산 정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정말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가격을 잡는 거는 주가 6,000포인트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지금 같은 시대 상황에서 현재 기준에 출발해서 부동산 정책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정부의 신뢰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 지켜지고 적어도 이 기준에 따라 움직일 것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아내라 라는 약속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매번 바뀌는 정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널뛰기를 해요. 저는 이게 가장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자,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겠다. 답. 자, 뻔합니다. 수요 아니면 공급 아니에요? 다른 방법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각자의 가게에서 각자의 청년들이 거기에 맞춘 인생 계획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필 받으면 확 바뀌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걸 먼저 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나중에 안 많은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1호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앞장서서 비판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동탄에 가서도 그랬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수요 그리고 대출 규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확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1월엔 뭐라고 했죠? 대대적인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와서 지금은 더 고를 내고 있어요. 왜 자기가 화를 냅니까? 자기 말대로라면 11호 정책이 성공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가 화를 내고 있죠?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만 저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저렇게 되면 우리가 이재명이란 사람의 마음속까지 읽으면서 집 사야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섹터에서 할 일은 일관성입니다. 지금은 그건 먼저 갖춰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는데 유능한 정치,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정치, 실용의 정치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 정책도 정책적 일관성이 유능함의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저는 유능한 정치 중에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포기 때 대표님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는 야권이 이제 열세잖아요. 의석수가 열세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어서 여론으로 이제 다수 여당을 압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굉장히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결국 여론의 어떤 지지를 얻으려면 그것도 굉장한 유능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표님이 제명당하거나 당에서 내침을 당하고 난 지금 보면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 미래신도시도 지금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대장동 항소 포기 때는 대대적인 어떤 저항감이 있었고 국민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느끼셨고 각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어쩐지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권으로서는 이걸 문제를 삼고 국민의 지지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유능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 유능함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저는 정치인들을 우리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분노하면 그걸 대변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혀 생각 못하는 외계의 물질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미 분노하고 있는 지점을 대변해주고 거기서 싸워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께 우리가 너희들 이거는 분노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끓어오르는 분노가 나올 지점에서 그걸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들이 재벌돼야 되죠? 그걸 누가 용인하겠어요? 지금 같은 부동산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밤부터 검찰이 자살했다라는 저 마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센 말 하고 할 때마다 가슴이 털럭털럭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굴러갔죠. 이걸 대장동 특검의 정성호 탄핵까지 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위례 사건 이거 사실상 똑같아요. 등장인물도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다른 기법으로 해먹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검찰 항소 포기한다? 저는 지금 저렇게 순치된 검찰이 또 저런 짓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정말 놀랐던 것은 이것에 관한 국민의 분노를 정치권이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유능함이고 실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말하는 실용이라는 게 정치에서 필요한 싸움을 안 할 겁니까? 이상한 짓을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자꾸 싸우지 말라고요. 아니
이상한 짓을 하는데 안 싸우고 놔두면 그거는 협잡이죠.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싸우지 마라. 저는 싸워야 할 땐 앞으로 더 싸울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그걸 타이밍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전 놀랬던 것이, 아니 위리의 항소폭이 이러고 넘어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실용이라는 것이 무슨 새벽 배송만 막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싸워야 하는 문제에서 실용적으로 싸워주는 것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건 실력이고 성실함이에요. 밤 12시가 돼도 이슈가 나오면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이 돼도 모여야 할 땐 모여야 하는 겁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타임라인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유능함의 어떤 상징이고 표본이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 저번에 류재하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관세 협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관세 협정은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어쨌든 국가대표로서 협정하는 거니까 너무 욕하긴 어려워도 그래도 저는 이렇게 3,500억 불 실링을 처음 시작을 이렇게 가봐놓은 이상은 첫 단추가 잘못 꼈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대단히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유능함이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해둘 것은 해두는 겁니다. 그때 여기 우재준 의원도 와 계시지만 우재준, 유재화, 박상수 등등 우리 김혜란 이런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게 근데 꼭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해놨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안 했으면 지금은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 FTA에서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거가 있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결국은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그걸 별로 반향이 없더라도 해둘 건 해두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요즘 젊은 정치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박수가 너무 많아서. 박수가 많으니까 제가 여기 계신 우재준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직접 원고가 돼서 소송한 거거든요.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거부를 받아서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그때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이게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 1차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제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11월이 되기까지 깜깜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알지를 못하면 비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나중에 물으려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최소한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재준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찾아보니까 일단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통상조약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산자위라는 소관 상임위 기준으로 이것저것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나중에 국회 비준도 준비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반 국민 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였습니다. 아니 니네들이 우리들의 대표라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최소한 알 권리 정도는 우리한테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성실함이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열심히 행사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실함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실함 하면 또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님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어딜 봐서 성실하죠? 성실한 사례 하나 들어주세요. 성실한 사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빨리 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성실한 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불평불만이 많고 그리고 투덜대고 왜 이런 일을 또 시킬까? 이런 행위는 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은 나의 이 불평불만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집에 가서 사실 제가 국회의원 후보를 했었는데요. 예, 제가 유세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온 김에 기분 한번 내죠. 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힘든 일들이 많고 하기 싫은 일들이 많지만 그거를 꿋꿋이 해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성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네요. 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실한 정치가 좋은 정치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좋은 정치가 벙벙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강론이에요. 좋은 정치가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입각한 정치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너무 벙벙하죠. 결국은 대안을 내는 정치입니다. 성실한 정치고 답을 찾는 정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더 일해야 됩니다. 100년까지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60살까지만 일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모두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민노총에서 내는 안은 60이라는 정년을 65로 바꾸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실함과 신용과 실력이 뭐가 필요하냐면 저는 이게 더 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방식은 젊은 세대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 다른 쪽에서는 그럼 그거를 이게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더 일해야 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뭔지를 대안으로 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냈던 것이 결국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찾아내서 제시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과 헌법과 사실에 맞게 오니까 이건 아니야. 우린 이거 반대. 이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의 기준에 맞는 대안은 뭔지를 강론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원칙과 어떤 유연성의 조화로 제 귀에는 좀 들리거든요. 그럼 한 가지 그 현대 자동차에서 최근에 아틀라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노조는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 또한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산업계의 어떤 일자리를 잠식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파이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고민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어떤 원칙과 이런 유연성의 조화 어떤 식으로 깨하실 수 있습니까?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사실과 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우리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AI의 발전이라는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맞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서 좋은 정치가 복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는 결국은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럼 그만큼 그러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AI를 확보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냐? 그러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저는 AI 시대에는 정말 더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헌법,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사실, AI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상식, 승자가 독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좋은 정치로서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상식적인 토론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아직 7분 남았지. 예.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 부분을 뺀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문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상징하고 있던 어떤 약자 보호라든가 이제 격차 해소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들 특히 이제 뭐 이중 격차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격차 문제, 뭐 수도권, 지방, 여러 격차 문제 노출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격차 해소라는 거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청년들의 유능함이라는 게 또 시간을 맞추는 것도 유능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에서 오늘 줄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계셨죠? 저렇게 원래 저런데 나오는 분들이셨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십니까? 결국 역사는 상식 있는 다수가 연대할 때 발전합니다. 지금 연주되는 노래가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거잖아요. 여기 가사 중에 결국은 꿈꾸는 사람이 그걸 실현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식 있는 다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다수입니다. 점처럼 보이지만 점이 결국 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다시 발전시킵시다. 우리가 상식 있는 대중입니다. 다수의 행동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다수가 이루는 역전승 우리가 이룹시다. 여러분 함께